고문도 이제 단계별로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엄지손가락을 이게 나사 같은 걸로 째요. 이미 아프겠죠. 이게 제일 낮은 단계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이제 스트라파도라는 그런 유명한 고문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뒤로 묶고 이 오라를 묶은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기둥에 줄을 매고 도르래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줄을 살짝 놨다가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지다가 딱 잡혀. 그러면 어깨가 다 나가요. 이게 그렇게까지 아픈가 싶지만 최고 난이도의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마녀인가를 아는 표징 중에 하나가, 마녀니까 악마가 힘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문을 잘 버텨내는 게 마녀인 증거가 돼요.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없네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마녀가 되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악마가 준 그런 표식이 몸에 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점이나 흉터예요. 네. 사람치고 여러분 몸에 점이나 흉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두 개는 발견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도현입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녀 사냥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중세 때 마녀 사냥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아실 것 같은데, 마녀 사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막 화형, 화형.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네. 것들. 저도 고문 어.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감싸서 보고 있는 어.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그쵸. 뭐 당시에도 그런 풍속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현재까지도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고, 지금도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가 쓰이잖아요. 네.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이죠? 유명인이나 공인이 조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 대중들이 다 같이 할 때 쓰이고, 혹은 억울하게 좀 어떤 사람이 당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좀 네.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대중심리 때문에 막 이렇게 몰아가고, 네네. 그리고 되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뭐 그런 이미지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녀 사냥이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중세시대 중세. 때. 중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교회가 많이 떠오르고 또 왕.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개입이 많이 되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심이 되었던 시대인 만큼. 그럼 중세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 이미지나 사건이나 그런 것 있으세요? 저는 십자군 전쟁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되게 종교 전쟁이라는 개념이 제가 처음 책에서 읽었을 때는 너무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국가 개념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중세 했을 때는 그런 종교적인 게 가장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종교가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서 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네. 그래서 일단 한때는 중세를 되게 어둡게 봤죠. 되게 어두운 시기에, 오죽하면 이제 암흑시대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계몽주의가 유행할 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옛날 고대 로마, 그리스 되게 찬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근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도 되게 발전했어. 딱 중간에 낀 중세가 되게 어둡고 되게 불합리하고, 그렇죠. 되게 좀 무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기로 바라보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중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세를 좀 너무 정상 비정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중세를 말 그대로 좀 중세로 보자라는 시기가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보기엔 우스꽝스럽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나름의 또 이유가 있고 합리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이 또 요즘의 중세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도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너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또 그 당시 사람한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고 진지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고유한 논리가 또 있었고, 네. 근데 그건 무엇이었을까? 네. 한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 안에서 이 마녀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녀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미지. 일단 확실하게 뭔가 주술을 쓸 것 같고. 빗자루 타고 다닐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용광로 끓이는 할머니 떠오르는. 되게 괴팍하신 할머니 그런 이미지가 헨젤과 그레텔에서 애들 잡아먹는 거. 네네네. 마녀에 대해 사실 우리가 좀 오해가 많아요. 일단 중세 마녀 사냥이 많았을까요? 그 이후에도 많이 등장했네. 사실 마녀 사냥의 전성기는 1600년대 초반이에요. 오. 중세부터 있었지만 전성기는 오히려 15세기보다 17세기 정도였습니다.
17세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오히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또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오히려 더 마녀 재판은 더 많았어요. 가장 찬란했던 시기. 네. 그건 되게 의외네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제임스 1세, 네.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의 왕이었는데 그 왕은 직접 귀신론이라는 책도 쓰고 마녀라고 여겨지는 용의자 신문도 했었고 또 마녀 사냥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근대적인 현상이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에 있는 네. 역사 사실이군요. 그리고 잘 생각하면 마술, 마법 이런 거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그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죠. 네.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나는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마녀 마술을 되게 역사에서 되게 특이한 거, 예외적인 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그 환웅이라는 그쵸. 환웅 잘 보면 뭐 제사장 그런데 일종의 샤먼이잖아요. 네. 네. 뭐 그리고 거기에 곰도 등장하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항상 우리 주변에 기성 종교로 보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비과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토속 신앙. 토속 신앙, 네. 뭐 무당, 네. 민간 의술 행하는 사람들은 동서고금망론하고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항상 기득권층은 이들을 경계해요. 일단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약간 종교성도 있고 막 자기 추종자들도 있고 또 어쨌든 뭐 사회 해악도 가끔 끼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런 주술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이제 민간에 끼친 영향력이 크니까 네. 이제 그들 약간 적정 수순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죠. 조선 시대가 승유 억불도 했지만 사실 유교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서 또 무속 신앙도 많이 탄압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막 잡아 죽이까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풀어주면서 적절하게 제재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특이하게 10세기 넘어서면서부터 전 유럽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마녀로 정의가 되고 마술사로 정의가 되고 이들을 국가가 또 교회가 조직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한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정의의 문제에 가까웠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럽이 31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유럽의 기독교가 퍼지지만 약 100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이 기독교가 전 사회를 확실하게 장악한 건 아니에요. 빈 틈이 있었던 거죠. 그쵸. 여기에 계속해서 이 민간 의술, 뭐 민간 토속 신앙, 네. 뭐 일종의 무당들, 샤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신들은 항상 사실 존재했던 현대에도 거죠. 존재하잖아요. 현대에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1000년 정도가 넘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와 국가 통치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들이 이제 조직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마녀 사냥으로? 10,000명? 10,000명?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니에요? 10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 100만 단위로 얘기하기도 해요. 100만이요? 근데 이걸 알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마녀 재판을 통해 죽여요. 많은 경우 재판 자료들이 있어서 재판 자료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건이다. 그럼 실제로 한 1000건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보면 대략 10만 건 정도의 정말 많은 사람. 마녀 재판이 있었고 여기서 절반 정도 해당되는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죽었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그럼 나머지 5만 명은 보통은 어떤 결과?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이니까. 또 이제 뭐 죽임까지는 안 당하고 다른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모든 사람 달려들어서 마녀를 사냥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디인가에서는 많이 죽였고 주로 중부 유럽 지역, 네. 뭐 독일 지역 그리고 또 동유럽 갈수록 또 덜 죽입니다. 또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 문화적인 영향도 그래서 맞아요. 네. 특히나 어떤 지역 문화적인 영향이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나요? 어떤 지역에서 많이 죽였을까? 기독교가 훨씬 더 강화되고 중요한 나라에서 좀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좀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많았던 곳에서 음.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마녀 사냥을 중세 내내 한 게 아니라 10세기 이후에 많이 하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강화되거든요. 그때부터 예를 들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1050년대 경에. 그래서 신성노마 제국 황제랑 교황이랑 붙었는데 교황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 걸 아냐면 신성노마 제국 황제가 카노사라는 성에 한겨울에 찾아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빌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용서해준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단적으로 그만큼 교황권이 강화했다는 걸 보여주죠. 네. 네. 그리고 1268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정말 가톨릭에서 되게 중요한 신학자가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써요. 네. 네. 가톨릭 신앙이 정비가 되죠. 즉 교황권이 세지고 가톨릭 신앙이 강화되는 이 시기부터 분명 마녀 재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잘 말했듯이 기독교가 좀 더 확실하게 유럽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더 탄압을 받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마녀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냐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그런 마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15세기 경에 정립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마녀가 정립이 됩니다. 이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 15세기 경부터 확실히 유럽에 혼란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 대표적으로 흑사병. 1346년부터 유럽에 흑사병이 찾아오죠. 네. 약 5, 6년간 전 유럽을 휩쓸었고 이때 얼마 죽었는지는 지금도 추산을 못하지만 지역에 따라 3분의 1 정도 인구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네. 대학살이네요, 정말. 그렇죠. 이 정도 혼란이면은 교회의 권위 또 세속적인 정부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쵸. 거기다가 전쟁도 많았고 또 이제 다 연관되는 건데 기근도 심해지고 그리고 또 이때 또 환경학자들은 소빙하기가 찾아왔다고도 하죠. 네. 한마디로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또 전쟁 대표적인 전쟁으로 이제 백년 전쟁도 있었죠. 백년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은 혼란이 극대화되는 시기였어요. 이런 혼란이 극대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항상 어디에 기대려고 의지할 때가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원인을 네.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한마디로 기성 종교, 기존 정부가 이걸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뭐 민간 신앙, 주술, 그리고 또 구속 신앙 이런 걸 기대려고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작용으로 교회나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마녀 재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나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다 억울하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마녀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한 15세기 정도 되면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테마법, 요즘은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제목들은 다양한데 뭐 주술을 막는 법. 점차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녀가 누구인가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네.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 이 계약 과정 속에서 악마와 이제 성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한테 이제 영혼을 팔고 신비한 능력을 얻죠. 그래서 이제 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악마의 회합에 참여합니다. 사바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부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행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동물도 잡아 죽이고 또 많은 경우 유아 살해도 많이 합니다. 아이를 갖다 바치는 예, 그런 갖다 그림을 바치고. 본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계약, 성교, 그리고 또 뭐 사바스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위해를 강하고 어떤 사악한 행위를 하는 마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이렇게 갖춰져요. 근데 이런 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일단 마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남자도 많았습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여자가 다수긴 해요. 네. 지역에 따라 90%까지 여자인 경우도 있지만 한 60, 70 정도까지 여성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30, 40%가 남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물론 다수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경우도 많았고 무당 아니면 실제 주스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근데 잡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사회적 약자들만 잡아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마녀 사냥 한참 심할 때는 뭐 시장이 마법사를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마디로 사회적 공공의 적으로 엄한 사람이 몰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이제 마법사나 마녀로 몰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마녀가 지금도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누가 마녀고 누가 마녀다 아니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건가요? 이 사람이 마법사나 마녀인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네. 이거는 당시 사람들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되게 그쵸. 애매했어요. 뭐 실제로 그럼 어떻게 몰려가는가 네. 많은 경우 처음에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마녀 재판의 기록들이 지금도 꽤 남아있거든요. 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재판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지만 너무 억울해서. 두 번째는 누군가 대부분인데 누군가 신고를 해요. 저 사람 마녀 같다. 마법사 같다. 제가 저번에 날 욕했는데 실제로 제가 욕한 다음부터 우리 장사가 안 된다. 난 저주를 내린 다음부터 우리 집에 애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신고를 해요.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나중에는 신문관이 있거든요. 마녀 신문관. 이 사람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재판이 열리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백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누가 자백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고문을 안 해요. 근데 이때쯤부터 그럼 이제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평상시에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정말 나랑 뭐 중마고우가 나타나서 내가 마녀라고 마법사라고 증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거나 뭔가 이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 경우는 이들도 고문을 당합니다. 이들도 고문을 당해서 와요.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자기 영혼을 걸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고문을 당해서 이미 온 경우에 이미 그 상태야. 그럼 이제 만들어진 이미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고문이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가 고문인 거죠. 그래서 고문도 이제 단계별로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엄지손가락을 이게 나사 같은 걸 째요. 이미 아프겠죠. 이게 제일 낮은 단계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이제 스트라파도라는 그런 유명한 고문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뒤로 묶고 이 오라를 묶은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기둥에 줄을 매고 도르래처럼 이렇게 도르래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줄을 살짝 놨다가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떨어지다가 딱 잡혀. 그러면 어깨가 다 나가요. 이게 그렇게까지 아픈가 싶지만 최고 난이도의 고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센 고문이냐면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네. 원래는 공화주의자였는데 네. 나중에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에 충성을 다하거든요. 네. 이 고문을 당한 다음에 전향을 해요. 사상을 바꾼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와.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자의에 의해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에서 고백하냐고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정말 내 자의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문을 한 다음에 자이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웃긴 게 와.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면 그게 또 인정이 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마녀인가를 아는 표징 중에 하나가 마녀니까 악마가 힘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문을 잘 버텨내는 게 마녀인 증거가 돼요.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마녀를 없는 거죠. 아. 이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마녀가 되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악마가 준 그런 표식이 몸에 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점이나 흉터예요. 네. 사람치고 여러분 몸에 점이나 흉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두 개는 발견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흉터를 찾아서 이 흉터가 얘가 마녀인 이유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고문도 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바스에 누구랑 같이 갔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혼자 갔다 그럽니다. 많은 경우. 또 고문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주변 사람들 친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거기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 그 마을, 도시가 초토화돼요. 근데 그럼 그 고문에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거겠네요. 그게 이제 뒤에 이 마녀 사냥의 동기를 좀 설명할 텐데 네. 누군가는 진짜 믿었겠죠. 그렇죠. 정말 왜냐면 데카르트도 마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과 달리 상당히 종교적이었고 상당히 이런 거에 빠져 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쵸.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당연했던 거죠. 어딘가에 있는 그쵸, 거죠. 이런 그쵸. 사람들은. 누군가는 진짜로 믿었고 누군가는 또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걸 악용한 사람도 있었겠죠. 무섭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까지 마녀 사냥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역사에서 되게 논쟁이 있는 그런 이슈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요즘 있는 마녀 사냥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내부 본성에 있는 열등감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나고 이쁘고 잘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잔나르크도 마녀 사냥을 당했듯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된 게 열등감, 아닐까. 뭐 시샘, 부러움, 네. 뭐 그런 거, 그쵸? 뭐 연예인들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바로 솔직히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엄한 그쵸. 잣대로 뭐라 하고 막 더 달려들고, 그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결국에는 좀 정치적인 좀 관점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음. 대표적으로 들었던 예시가 그 변호인에서 학생들이 좀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사실 좀 높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쵸, 뭐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사실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뭐 학자들도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상식선에서 얘기한 거, 이 사람들은 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한마디로 정답은 없습니다.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게 흉년, 아니면은 전쟁, 전염병 이런 게 되면 기본적으로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뭐 민간 신앙에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정부나 기존 교회 권력은 또 이걸 탄압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마녀 사냥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일부 맞습니다. 근데 또 일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평화로웠던 시기에도 마녀 사냥은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아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뭐 1600년대에도 마녀 사냥 많이 했다 그랬는데 네.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실제로 이 마을에서 우리는 모두 개신교인데 얘는 가톨릭이야. 그럼 마녀로 몰거나 또 반대로 또 다 가톨릭 얘는 개신교야. 그럼 마녀로 몰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개신교 마을에서 개신교들을 모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같은 가톨릭 마을에서 또 가톨릭을 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맞지만 또 아닌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뭐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되게 부자가 있어. 얘만 죽이면 이거 뺏을 수 있잖아. 또 마녀로 울면은.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인과관계가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마녀라고 죽인 다음에 재산을 뺐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재산을 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거는 사실 또 그렇게 보기도 또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연구를 하나 얘기해 보자면 네. 키스 토마스라는 연구자가 이 사람은 이제 무엇에서 원인을 찾았냐면 죄책감에서 찾았어요. 누가 많이 죽었는가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도 죽었고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하지만 그래도 다수는 여성인데 네.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도 낮고 자식 없는 과부나 한마디로 좀 지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억울한 게 많으니까 많이 부딪혀. 그렇죠. 사회적으로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죽어요. 집단으로 봤을 때. 네. 이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옛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뭐가 무너지냐면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대로 가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미안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조금 발전하잖아요? 차라리 얘를 악마화해버리는 거야.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집단적인 심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 하나로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를 설명해주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녀사냥의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너무 다양하다. 결국에는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도 종식이 되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종식이 되었나요? 마녀 재판이 언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성기가 16, 17세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18세기 정도? 마지막 마녀 재판 기록이 비르텐부르크라는 독일 지역에서 1805년에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길었죠? 네. 그러나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결국 이제 재판 횟수도 줄어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마녀라는 게 제가 안 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녀 재판은 교회에서 열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얘가 마녀라는 걸 밝혀내는 거야. 당시에도 교회가 사람 죽일 권리는 없었어요. 교회가 죽인 게 아니야. 이걸 밝혀내고 세속 법정으로 넘기면 세속 법정에서 마녀라는 죄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마녀가 범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녀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시기가 대부분 유럽 국가가 1700년대입니다. 그러면 왜 없어졌을까요? 170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관찰적인 개념이 좀 도입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말 잘했어요. 이 시기가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 시대 또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공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뉴턴이 1700년대 초반에 그 프린시피아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혁명 시대 활짝 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합리성,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조가 유럽에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던 바는 이런 과학혁명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점차 줄어든 게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일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것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니까 과학혁명의 시대, 계몽의 시대지 1700년대에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녀를 믿었어요. 그쵸. 뉴턴이 프린시피아 쳤는데 몇 명을 읽어봤겠어요? 그거죠. 극히 일부 지식인들이 또 지식인들만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계몽인 거죠.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면 영향을 주었으나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력은 언이분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뭘로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냐면 일단 마녀 재판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 당시 그쵸, 사람들 그쵸. 봐도. 근데 이게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비논리적이니까. 네. 피해자도 많아요. 그쵸. 그렇잖아. 억울하게 죽은 자기 아버지 억울하게 죽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녀 재판이 너무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그런 원천 봉쇄가 오르잖아요. 버티면은 그것도 마녀야. 자백하면 마녀야. 말도 안 되고 고문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히 1620년대 독일 남부 지역에 그 마녀 재판의 열풍이 한번 봅니다. 네.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학살을 당해요. 이때 지식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가족들 중에서 한마디로 민간인이 아니라 뭐 시장도 죽고 막 뭐 재판관도 죽고 막 그러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녀 재판을 좀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근대 국가가 나라다운 나라가 좀 만들어지고 중앙 집권화되고
그리고 사법제도가 확립되면서 마녀 재판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발견이 돼요. 결국 법치가 확립이 되면서 그쵸. 동시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누구나 민간인이 기소할 수 있어요. 교회도 기소를 해요. 네. 그렇죠. 이 사람 마녀 같다 하면 그래서 재판 들어가요.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죠. 네. 검사나 수사 기관을 통해서 이게 수사도 이루어지고 기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법제도가 한마디로 법치에 놓이게 되고 또 중앙집권화 되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유럽에서 겪게 되면서 아무나 이제 마녀라고 뭐 이렇게 사람을 가두고 재판할 수 못하게 되고 또 점점 중앙정부가 재판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네. 방금 봤듯이 교회가 중세에서는 꽤 많은 재판 과정에서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네. 이제 교회 역할이 줄어들고 중앙정부가 장악을 하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순회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한 재판관들이 이제 지방을 들면서 재판을 해요. 네.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공부도 했고 그쵸. 법률도 잘 알고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차 마녀 재판도 줄어들고 마녀 재판이 해부가 돼도 이제 풀려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 1700년대 되면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아예 마녀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됩니다. 존중을 또 예, 그래서 사법제도의 확립 과정 속에서 이 마녀 재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 마녀 사냥은 어떠할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했던 것이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가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재판관의 판단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사회적 양상이었다고 하면 현대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에 휩쓸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마녀 사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대에도 여러분이 뭐 말한 것처럼 마녀 사냥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짜 뉴스와 어떤 팩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긴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는 사회에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타락길로 이끄는 악마의 하수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분명 어떤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근데 그쵸. 중세인들은 그런데 왜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을까? 저는 거기서 분명 정보의 문제, 즉 가짜 뉴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족하고 또 편향되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걸러낼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마녀로 몰았고 또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 사는 우리들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고 어떤 것이 또 잘못인지 그 정보를 걸러내고 또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또한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세에는 분명 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 항상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그들을 잘 사회화하면서 또 같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또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입장으로서 사실은 좀 표면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또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리고 저희 둘도 그런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사회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점을 항상 명심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역사를 배울 때 입시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냥 암기 위주로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A는 B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역사를 대학 가서 이제 깊이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사료를 읽게 되면서 한 사건을 다각도로 보는 시각을 길러내는 게 또 역사학이고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역사학의 현재적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하면서 그런 면을 잘 배운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